안녕하세요. 다양한 수학 고민을 수다로 즐겁게 풀어보는 수다학입니다. 아이하고 공부 때문에 티격태격할 때 생각해보면 정말 아유 내가 쟤를 정말 낳아가지고 왜 이 고생이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그 아이가 내 배 안에 있을 때 그 아이를 위해서 매 순간 정성스럽게 태교를 했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 보면 아, 이 아이가 참 나에게는 정말 소중한 아이였지. 이 아이를 이렇게 한 생명으로 만들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가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자,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실 세 분 그리고 전혀 공감하지 못할 한 분과 오늘도 수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공감하지 못할 1인으로 이리 씨를 꼽은 거예요. 알고 계셨죠? 알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여자의 태교보다는 이 여자의 애교에 관심이 많은 나이입니다. 꿈꿨도 수학 꿈꿨도 이런 거 얼마나 귀여워요. 여자분들이 이런 거 하면. 정말 옆에 좀만 더 가까이 있었으면 네, 가까이 있었으면 어떻게 될지 아시겠죠? 알고 있습니다. 아유, 네. 근데 정말로 그래요. 사실 우리가 태교하는 그 순간만큼은 이 아이에게 모든 정성과 정말 정서적인 안정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이 태교 이야기를 시작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산모들 사이에서요. 네. 수학 태교가 인기래요. 수학 태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수학 태교라는 게 이제 직접 엄마가 수학을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서 내 아이에게 이제 수학을 알려주나요?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야. 정말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 아기가 태어나면서도 머리가 빠지면서 태어날 것 같은데 왠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니 엄마들끼리 예를 네. 들어서 뭐 스트레스 안 받고 재밌어 하는 거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정말 내가 수학 공부를 하면 아이가 머리가 좋아지거나 수학을 잘할 거야.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정말 수학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고 그쵸, 교수님처럼 네. 수학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즐거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산모분들은 대부분 내 아이가 나중에 수학적으로도 좀 똑똑한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저의를 가지고 산모 수학 스터디 그룹까지 만들어서 실제로 하고 있기도 하고요. 왜 인도 구구단은 우리 구구단하고 달리 19단이잖아요. 그 수학 천재들이 네. 그 어머니가 무슨 수학 태교를 해서 천재를 낳았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아니죠. 네. 제가 근데 봤을 때는 스터디 하고 나면 그 중에서 조금 나은 엄마가 뭔가 내가 좀 잘하나 보지 해서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태교를 잘하실 것 같고 그 중에서 또 힘겨우신 엄마는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으셔서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까지 수학을 진행해 오면서 늘 항상 마무리에 드렸던 말씀은 아이에게 수학 때문에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라는 말씀을 참 강조를 많이 해드렸는데 아이가 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아이에게 그냥 수학적 스트레스를 주신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 하시면 안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서 그럴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안 하고 피타고라스. 아니 그런 말이라도 하면 성공한 거죠. 아 그런 건가요? 네, 오히려 나중에 돼서 수학을 더 싫어하게 되면 어떨까 그런 걱정도 되기도 하네요. 자, 오늘 수다학에서도요. 이렇게 아이의 수학 공부 때문에 고민하시는 엄마의 고민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서울시 도봉구로 찾아가 봤는데요. 만나보기 전에 방 먼저 볼까요? 방 안 가득 메우고 있는 책이 인상적이죠? 책이 빼곡하게. 책이 많아요. 그런데 책꽂이 가득한 책들이 중학생 수학 문제집이네요. 자신의 학습 목표와 의지를 다짐하는 메모들도 보이는 것이 오늘의 주인공은 똑순이 같죠? 창동에 사는 조예원 엄마입니다. 똑순이 엄마에겐 무슨 고민이 있는 걸까요? 3학년 때 도형 돌리기부터 나왔는데 그때부터 좀 어려워하네. 그래도 그때는 이제 워낙 초등학교 내용이고 그래서 금방 넘어갔는데 이제 중학교 내용부터는 도형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이제 6학년이다 보니까 중학교 선행을 이렇게 집에서 자꾸 시키다 보니까 내용이 어려운 게 나와요. 이제 기하 부분은 그러니까 도형이 나오면은 일단 본인도 겁을 먹는 것 같고 이제 사실 저도 설명하기가 도형 부분이니까 상당히 힘들긴 하더라고요.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 것 중에 많이 힘들어했던 게 내심, 외심 부분이 이제 이해하기가 힘들고 여러 번 설명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고 있거든요.
중학교 때 우리가 저런 걸 배웠군요. 지금 봐도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전혀 모르겠네요. 인수분해나 이런 거는 그냥 문제 넘어간 것 같아요. 대충 감으로 한 번 설명해도 이제 감으로 풀다가 익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틀린 것도 실수로 풀고 넘어갈 수 있는데 쌓기나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 이 도형 부분은 개념이 확실하게 하지 전까지는 다음번에 풀어도 또 오답률이 높기도 하거든요. 이제 문제를 확실하게 못 푸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인수분해 부분이랑 너무 많이 이제 이해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대수 부부는 중학교 3학년 과정까지 무리 없이 선행하고 있는데 발목을 잡는 건 도형 문제. 수학을 제일 좋아하는 예원이지만 도형만큼은 자기 학년인 6학년 과정도 따라가기에 벅차다고 합니다. 똑같은 교과 과정을 동생한테도 시켰는데 동생은 도형을 한 번에 그냥 이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또 동생은 누나가 쉽게 했던 뭐 부분을 수학 부분을 동생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는 수학을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아이였는데 이제 수학이 약간 싫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진짜 아빠 말대로 좀 쉬었다가 천천히 가야 되는 건지 그거는 제일 궁금해요. 도형만 어려워하는 수학 우등생 예원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주인공은요, 초등학교 6학년 조예원 학생입니다. 어머님께서 이제 걱정하고 계시는 거는 현재 예원이가 수학을 좀 잘하는 편이어서 초등학교 6학년이기는 하지만 중학교 선행학습을 좀 이제 시키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그 이력이라고 한다면 어머님께서 통계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직접 지금 이제 선행학습도 같이 함께 도와주고 계시는데 일단은 예원이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 연산 이런 데는 이제 문제가 없다고 해요. 근데 도형 같은 경우에서 이제 딱 걸렸거든요. 근데 문제인 어머님께서는 것 같아요. 네, 도형을 어려워하니까 아니. 네? 나머지 거를 쉽게 느낀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다 어려워야지 일반적인 학생인데 왜 나머지는 남들이 쉽고. 어려워하는 인수분해를 그걸 쉽다고 생각하는 것부터도 이상한 거예요. 그거부터가 아니, 굉장한 문제다. 역발상이네요, 역발상입니다. 진짜. 네, 다 어려워하는데. 어머니께서는 남동생은 도형을 좀 잘한다. 그래서 남녀의 차이가 아닐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저희 학부모님이 이제 상담을 오셔서 이렇게 남매가 있는데 둘 다 도형을 못한다. 아빠가 못했다더라. 유전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 사교육을 하는 학원가에 보면 방학 때마다 생기는 게 도형 특강반입니다. 아, 그래요? 아이들이 도형을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도형에 대해서 기초를 익히고 응용 문제 풀어주는 그런 반들이 속성으로 익히는 반들이 많이 활성화됐거든요. 네. 많이들 그래서 어려워합니다. 그게 유전이냐 환경이냐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유전적으로 남성들이 과연 공간지각력이 좋으냐. 실제로 그 직업의 막 영역이 바뀌면서 여선생이란 말이 있었죠. 여선생이란 말은 거의 선생님들이 남자란 얘기죠. 지금 학교에서는 남선생이죠. 거의 대부분 여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누구를 가르치는 직업이라는 것은 남자가 할 일이었다가 어느 순간 난 여자가 더 적합하다. 깨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어릴 때 보면 여성한테 원하는 것과 남성한테 원하는 게 달라서 남자애들은 어릴 때부터 자동차 갖고 놀고 로봇 갖고 노니까 자연스럽게 손동작을 이용한 공간지각력이 커지는 거고 네. 여자애들은 인형 갖고 얘기하고 소꿉장난하면서 계속 얘기하니까 언어성이 커지는 건데 그래서 그게 이제 학습으로 넘어왔을 때 남자애들은 기하가 강하고 여자가 대수가 강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유전이냐 환경이냐 봤을 때 환경 요소가 더 크다는 거죠. 네. 영역 간의 불균형이 있다면 그냥 있진 않을 거예요.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그거를 공부할 때 무슨 부정적 경험이 있든지 아니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든지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어려움을 겪든지 뭔가가 있으니까 어느 한쪽이 더 이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하는 또 유달리 어떤 그 단계가 있어요. 수준이 있는데 얘는 지금 관계적 추상적 좀 수준에 그러니까 그걸 인식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관계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그 내심 외심도 어떻게 하면 그게 그 내심이 되고 그 내심에서부터 그러면 나머지 한 꼭지점에서 선을 그었을 때 이 과연 이 교점과 만날 것이냐 이런 관계들에서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해야 그 다음 단계의 형식적 수준까지 넘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추론 활동, 다양한 경험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모여야 기아에 대한 학습이 무난히 잘 진행될 수 있죠. 네. 일단 우리 예원이 방을 한번 보면은요. 아유 너무 야무지게 남들이 뭐 니시에도 나는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써져 있고 나는 천재다 뭐 이런 걸 써놨어요. 그러니까 글씨도 너무 예쁘게 잘 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본인이 공부에 대해서만큼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 공부방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 부모님이 그 공부 환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화이트보드 같은 것도 좀 있었나요? 화이트보드가 있었는데 하단에 아래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걸 좀 이렇게 놓고 좀 크게 해서 예원이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좀 더 활용할 활용할 수 수 있지 않을까? 뭐 도형도 좀 그려보고 네.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뭐 큰 부족함 없이 다 잘 갖춰져 있는 환경이 아닌가 싶어요. 네. 우리 김신장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책장 한 칸이 중학교 2학년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선행학습에 필요한 문제집으로 꽉 차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많기도 했지만 더 큰 문제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나왔다가 3학년 2학기 나왔다가 2학년 2학기 나왔다가 들쭉날쭉. 그래서 선행이라는 건 아이한테 굉장히 부담스럽고 네, 힘든 건데 그렇죠. 이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이왕하실 거라면 했으면 좋겠는데 그 책을 들쭉날쭉한 것만 봐도 체계적이지는 않겠구나. 네. 그걸 좀 이렇게 아니, 책 꽂아놓은 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아니 근데 일단은 저는 선행이라고 3학년까지 책이 있나 그거 갖고 놀랐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미 중학교 수준까지 선행을 어머니께서 이제 시도하고 계신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늘 항상 궁금해요. 이걸 정말 얼만큼 해야 되는지, 하는 게 맞는지, 안 하는 게 좋은 거지. 그래서 저는 선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갖고 아예 능력을 보고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학년 거를 하는 거는 내학년께 딱 적당한 아이들은 맞는데 사실 내가 머리가 너무 좋으면 내학년께 너무 쉬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선행을 함으로 인해서 학습 동기가 생기는 거고 내학년 것도 어려운 아이들은 선행을 하면 학습 동기가 안 생기는 건데 선행을 했을 때 즉각적 도움이 있는 애들은 보통 5%. 5% 애들은 선행에 아주 도움이 되는데 그렇군요. 95% 애들은 5% 애들이 하니까 따라해서 오히려 공부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지능 수준과 이 아이 학습 동기 수준을 파악해서 선행을 얼마큼 해야 될지를 잡아야 되는 게 선행을 한다고 해서 자기 학년이 됐을 때 기억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단지 그 당시에 내가 풀기에 좀 자극이 있는 문제를 풀어야 재미가 있으니까 선행을 하는 건데 마치 선행을 하면 그 학년이 됐을 때 되게 쉬울 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착오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선행은 늘 항상 어머니들한테 그 갈등을 안겨주는 것 같아요. 남들이 한다 그러면 우리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또 아이의 능력을 또 무시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는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 얘기를 하셔서 사회 성적은 좀 상대적으로 낮다. 이게 좀 불만이신 것 같은데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좀 봤을 때 아이의 성향과 또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또 검사를 진행해 봤잖아요. 검사 결과를 보면 이 아이의 이제 언어성하고 동작성에 편차는 별로 없었고요. 오히려 처리 속도나 네. 단기 기억력은 꽤 높은 수준이었어요. 와. 처리 속도나 단기 기억력 같은 경우는 훈련에 의해서 잘 좋아지지 않습니다. 훈련에 의해서 제일 좋아지기 쉬운 게 언어성이거든요. 예. 근데 언어성이 제일 낮게 나왔어요. 이거는 뭔가 많이 했는데 별로 체계적이지 못했다. 하지만 잠재 능력은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이 아이가 공간지각력이 떨어져서 도형을 못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공간지각력은 수제 이상, 약간 영재성까지 갖고 있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소검사를 보니까 추론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추론 능력이 약하더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를 정해 있는데 이것을 다른 쪽으로 응용하는 네. 요 능력이 약해서 아마 도형을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 공간지각력의 문제는 그러니까 아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추론이라는 건 이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민성원 소장님이 오늘 코가 빨갛구나. 그러면 어제 술 어제 먹었구나. 혹시 술을 먹었나? 그렇죠. 이게 그런 거죠. 추론이잖아요. 맞죠. 그죠? 네네. 이런 능력이 어제 드셨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좀 도와준다면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이 도형의 부분도 이 아이는 충분히 극복해낼 수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있다는 아이예요, 거잖아요. 가능성이. 네. 일단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방법은 이제 저희가 좀 천천히 또 찾아보도록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성격 유형을 검사해 봤는데 네. 성격 유형은
행동규범형이더라고요. 행동규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네, 두 개 거예요? 같이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책상 정리가 잘 안 돼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책이 뒤죽박죽 섞여 있죠. 이걸 네. 보면 행동형이란 말이에요. 아. 그런데 교재에 포스트잇 붙어 있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 보면 요 행동형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건 좋은 건가요? 그렇게 두 가지 측면을 다 같이 갖고 있다는 게 그게 긍정적인 장점이 쪽으로 되나요? 나가면 굉장히 좋은 거고요. 어. 그게 안 좋은 것만 나타난다면 안 좋은 건데 그 이 아이의 그 어떤 엄마의 태도나 이 아이가 글 쓰는 걸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네. 긍정적으로 보여요. 근데 지금 현재 어머니께서 선행학습을 직접 이제 지도하고 계신다고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재 선택하는 거에서부터 학습하는 것까지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통계학과를 나오셨기 때문에 충분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시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도형 부분이 어렵다고 딱 하니까 어머니께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뭐 너무나 당연한 어머니들의 일반적인 반응이잖아요. 내가 뭘 내 잘못해서 탓인가? 그런 생각 진짜 이런 들어요, 거죠. 엄마들은. 내가 무엇 잘못해주고 있는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어떤 일상들을 보내고 있는지 예원이와 어머니의 모습을 관찰 카메라로 지켜보겠습니다. 늦은 오후 동생과 함께 거실에서 공부하는 예원이가 보이네요. 의젓하게 문제 푸는 모습만 봐도 역시 우등생 느낌이 팍팍 들죠? 무슨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까요? 아유, 얘는 수학 문제를 다른 연습장에 풀고 있네요. 네. 차분하게 써내라고 하네요. 한참 공부한 것 같은데 예원이의 집중력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매일 2시간씩 수학 공부를 한다는 예원이. 특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가 제일 기쁘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요 유진이요 달리기요 7.8초 남았는데요. 그 뭐냐 남자 편들 평균보다요 됐다 잘 나왔나요? 문제 다 풀고 얘기해. 네. 근데요 예원이는요 완전 늦게 나와가지고요. 문제 다 풀고 얘기해. 네. 갑자기 공부하다가도 딴 얘기하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하고 친구 있었던 일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공부에 집중을 했으면 좋은데 자꾸 딴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이제 더 잔소리가 돼요. 말하지 말고 해라. 말하지 말고 해라. 우리 예원이는 단원별로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학원 하나 다니지 않고도 선행하면서 수학에 늘 높은 성적을 유지하는 비결은 통계학을 전공한 엄마 덕분입니다. 좀 다 끝났는데 네. 지금 틀린 것들이 있거든? 네. 근데 이게 비례식이잖아. 네. 식을 다시 세워봐. 식을 다시 쓰고 틀린 걸 고쳐봐. 그렇게 할게요. 뭘 틀렸는지 그리고 왜 틀렸는지 정확하게 짚어주는 엄마 덕분에 수학 실력도 쑥쑥 오르고 그래서 예원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도 바로 수학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예원이에게도 수학 때문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일단 연산은 괜찮은데 도형 같은 게 이상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어려워요. 연산에서 단어가 이상하다 하잖아요. 네. 어휘력이 떨어지니까. 수학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쭉쭉 풀어가던 문제들이 결국 도형에서 막혀버렸는데요. 이렇게 야무지고 꼼꼼하게 공부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차분하게 풀어가던 예원이가 그만 폭발하고 맙니다. 아 몰라. 모르는 문제가 생기자 바로 엄마에게 달려가는 예원이.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수학 문제는 역시 엄마가 해결사입니다. 2초 차이 나지. 어머 이거 13번 어떻게 풀어요? 아니 이게 정답이 2개라는데 다 맞아요. 평행사변형이 되려면 평행사변형은 뭘 평행사변이라 그래? 그 두 변이 평행사변형이란 평행사변형이란 두 변이 모두 두 대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 두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응. 그럼 평행사변형에는 성질이 5개가 있어. 네. 뭐가 있더라? 5개를 어떻게 외워요? 대변이 서로 평행하다. 그리고 두 대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그리고 원래 써 있는 거 몰라요. 동생이 뭐라고 계속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그리고 한 대각은 서로 같다. 그림을 보면서 하면 도형을 보면서 하면 그렇죠. 안 외워도 파악하기가 더 쉬울 텐데. 그러면은 각 A랑 B랑 같대. 네.
A랑 B랑 같아. C랑 D랑 같아. 아, 걔는 아니겠다. 대각이 아니지. 대각이라는 건 마주 보는 각을 말하는 거야. 문제를 계속 같이 풀어줘요. 이럴 때 그러면 앞에서 했던 거지만 두 번째 풀 때도 당연히 또 헷갈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 몇 번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혼자 잘 푸는 것 같아요. 엄마랑 같이 하니까 뭔가 그냥 1대1이니까 졸려요. 편하긴 편한데 엄마는 설명하고 이해는 못하고 하니까 이거를 정리하는 거야. 2에 몇 승 곱하기 3에 몇 승. 어렵지만 꼭 극복해야 하는 도형. 도형이 어려운 예원이를 위해 도형 쉽게 익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일단 그 도형 얘기를 하면서 도형이 나오면 이상한 단어들이 나와서 어려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문제 설명할 때도 어머니께서 계속 5가지의 성질이 있는데라고 했을 때 순간 저도 당황했거든요. 아니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도 왜 차라리 그걸 보여주고 그 그림을 보면서 아이한테 5가지를 찾으라고 하면 이 아이는 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알아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중학교에서 나오는 내용을 지금 미리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내신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아이가 어려움을 느끼는 건 기하에서 뭐 그 도형의 성질을 찾거나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명제를 뭐 기호로 표시한다거나 그러니까 기호적인 사고가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명제가 왜 성립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논리적인 추론 같은 게 어렵지 그게 딱 도형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도형이 어려운 이유가 도형이 머릿속에 안 그려져요. 이건 공간지각력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말들이 자꾸 나와서 어려워요. 네. 그러면 새로운 개념이 익숙해지지 않다는 거거든요. 수학은 정의로부터 파생된 과목이라고 그래서 정의가 먼저 확실해야 되는데 정의는 언어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아이가 국어 과목을 소홀히 했든지 아니면 문제는 많이 푸는데 앞부분에 있는 충분한 설명을 이해하는 데 시간을 많이 안 썼기 때문에 응용이 갈 때마다 앞에 부분이 부실하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도 강화가 되지 않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냥 문제만 많이 풀고 소진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그 언어적으로 충분히 정의를 잘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각이 같다. 그러면 대각이 뭐야? 뭔지. 대각이라는 게 마주보는 한자로 하면 대자인데 이게 마주보는 걸 뜻해. 이랬으면 그 다음부터는 콱 바뀔 거라고 생각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쌓기나무도 초등에서 조금 다루기는 하거든요. 근데 보면 문제를 봤을 때 공간 감각이 뛰어난 아이더라도 막상 그림으로 그려진 거를 오른쪽으로 요만큼 돌렸을 때 그 모양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림만 보고도 도대체 이거를 몇 개의 블록으로 쌓은 건지 감이 안 온단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런 거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일상생활 중에 어른들이 어떤 어른이 있냐면 짐이 산더미만큼 쌓여 있는데 그것을 딱 자동차 트렁크에 절묘하게 잘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쓱쓱쓱. 쌓기네. 네, 그 공간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원이는 조금 그런 훈련이 덜 된 것 같아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덜 됐고 문제로도 훈련이 네.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오락 게임 중에 그 테트리스 같은 테트리스. 거 좀 도움 되나요? 되죠. 공간 지각 능력이 도움 네, 돼요. 많이 도움 되는데 이제 그거만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도움을 주는 효과와 게임이 방해주는 그렇죠. 효과 중에서 게임이 방해해주는 효과가 커서 네. 학습에 플러스가 안 되죠. 저는 해결 방법 하나 알았어요. 무슨요? 벌써요? 엄마랑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좀 졸리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원이가 보니까 사춘기. 사춘기예요. 네. 그래서 떨리지 않을 나를 설레게 해줄 과외 선생님이 있으면 남자 어떨까? 선생님. 예. 그러면 더 잘 되지 않을까? 그거는 제가 애들한테 써봤는데요. 네. 공부를 안 하던 애가 예쁜 여자 선생님이 가르치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에너지가 공부를 나와서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안 하던 여자애가 멋있는 선생님이 생기면 공부를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별 관계가 선생님만 없더라고요. 좋아하지 공부를 하지는 않는다는 네, 거죠? 그런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별 좋은 효과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리 씨 의견에 사실 동조하는데 까닭은 좀 달라요. 이렇게 어머니께서 공부를 좀 하셨던 분이고 굉장히 지도를 잘 하시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네. 아이도 똑똑하고 공부 정말 잘하는 애거든요. 야무지게 쓰는 거 봐요. 그런 정말 것 쟤는 같아요. 공부 잘하는 어린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가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예원이 자체가 자기 입으로 이해가 안 되고 엄마를 좋아하긴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문제 풀다가 오늘 우리 학교에 뭐뭐뭐 있었다요? 뭐 했다요? 되게 빨리 말하잖아요. 뭐냐면
그 삽시간에 조금이라도 늦게 말하면 알았어. 나중에 말해. 공부 먼저 해. 이 말이 나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몇 초 찰나의 순간에 하려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엄마 이랬다요, 저랬다요, 저랬다요. 하고 엄마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그래서 이랬다요. 근데 알았어. 공부하고 끝나고 뭐하고 엄마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그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분명히 어릴 때는 엄마가 아이 눈을 보면서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하지만 공부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제 우리 딸이 잘 크길 바라기 때문에 계속 공부적인 얘기를 원할 거란 말이죠. 근데 도형에 관해서는 엄마의 설명이 아이에게 확 와닿지 않고 적합하지 않아요. 개념 형성도 어려웠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말이 통하는 그런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선생님을 그 부분은 조금 지도해줘도 좋지 않겠느냐. 지금 그 부분을 조금 더 지지 발언을 해보면 네.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느낀 바로 하나는 아까 그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얘기하는데 그 문항의 지금 의도는 그거예요.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기호로 나타낸 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호를 어머니가 읽고 해석해서 그걸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네, 네. 그게 아니라 아이가 그 기호로 된 의미를 어디가 몇 그렇죠. 기호로 뭔지 그렇죠. 그거를 아이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 어느 각을 지칭하는 건지 네. 어느 변을 지칭하는 건지 아이가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죠. 그렇게 그렇죠. 하고 나면 아이는 여전히 기호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친다는 게 힘든 게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따라가면 안 된다.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112 신고해야 돼. 근데 얘가 엄마 근데 수상한 사람이 뭐야? 그럼 엄마가 뭐라는 줄 알아요? 수상한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야. 아, 그렇구나. 이런단 말이죠. 이게 지금 이 설명하고 비슷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네. 자, 그러면 선행학습에 대해서 좀 진단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행학습 한 거 이제 보신 거잖아요. 선행학습의 효과가 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아이가 지금 그 포스트잇에다가 공부한 거 이렇게 내심을 그려놓은 걸 보니까 그 내심에 그 내저번을 그렸는데 그 접점하고 수선의 발이 일치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걸 정확히 이해한 아이라면 각의 이등분선을 그어서 거기서부터 변에까지 길이가 같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서부터 원을 그리면 원은 삐뚤삐뚤해질지언정 그 변에 이르는 거리는 다 지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얘는 원을 그리고 그냥 적당히 수선을 그냥 직각 표시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전혀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거를 봐서 내심이나 외심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단계라고 보는 거죠. 와, 저도 그거 하나 보고도 어떻게 동의하는 저렇게 게 하시는지 정말 와. 체계적으로 필기를 굉장히 잘 해놨는데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그렇죠. 느낌은 보여주기 위한 받았거든요. 필기죠. 예, 맞아요. 흉내만 낸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선행은 아이에 따라서 그 속도를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예원이 같은 경우는 아까 계획표 보셨으면 알지만 누가 비웃어도 나는 내 꿈을 이룬다 이런 식의 맥락의 말들이 몇 문장 빽빽하게 가득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해서 이런 아이에게는 이제 자신감이 붙어서 어느 정도 소화가 잘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이 나오는 그 순간까지가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고 네. 못하겠어요, 어려워요, 안 돼요, 나는 왜 이러지라는 게 나오면 당장 즉각 멈춰야 됩니다.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기 상태가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선행은 얘한테 무리예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안 시켜버리면 공부를 재미없어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찾는다면 국어 학습을 충분히 병행하면서 수학 학습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국어와 수학 학습이 같이 맞물려 갈 때 이 아이가 좀 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그 정의나 그 개념을 이해하고 그거에 맞는 그 지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그렇죠. 좀 우려스러운 게 네. 엄마의 바램이나 엄마의 선행에 대한 생각이 투영돼서 그렇지. 그 엄마의 생각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정말 자기가 원해서 선행하는 글쎄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 의견에 너무 동의하는 것이 아까 딱 보면서 아 저거는 엄마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러니까요. 엄마가 원하는 엄마가 늘 항상 나에게 강조해왔던 그런 모습을 아이가 써놓지 않았을까? 목표가, 그러니까 제 예. 생각이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별 걱정 안 하는 게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은 상태에서 엄마의 비율을 맞춘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살기 위해서 예. 하는 건데 사이가 좋은 엄마 상태에서 좋으니까, 엄마한테 기분을 네. 맞추려고 그러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하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치고자 하는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하적 직관력이라든가 추론 능력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단계별로 가르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사고 능력이 잘 갖춰지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내심 외심도 그걸 이렇게 지식으로 외우기보다는 그게
어떤 뭐 책종이를 접어서 그게 정말 이렇게 어디서 만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직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다양한 삼각형에서 작도를 해봐서 그것의 특징들을 무엇인지 찾아 나간다거나 이제 그런 그 순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이 생각하시기에 할 내용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문제도 풀 게 많은데 그걸 언제 다 아이가 탐구해 나가면서 그걸 찾아?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더욱더 아이가 스스로 그런 걸 좀 탐구하고 네. 찾아내고 추측하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야 그게 이제 힘이 쌓이는 건데 그러면 저 때 정말 갖춰 나가야 될 기하적인 사고력이 제대로 갖추어지고 있을까? 그게 좀 걱정되고 있어요. 자, 일단은요, 지금 이제 예원이가 하고 있는 공부, 일상적인 공부량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또 시간표를 함께 좀 볼 텐데요. 와, 11시에 잠이 드네요. 아침에 수학 공부를 하고 학교를 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1시간 반 동안 수학 공부를 하고. 학원도 다니면서 엄마하고 또 공부도 하고 그러네요. 네. 휴식비 저녁 식사 다 해봤자 이제 2시간이거든요. 네, 네. 야, 초등학교 6학년이면 한참 놀고 싶을 나이일 텐데. 그런데 실제로 6학년 아이들 중에 과도하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것보다 네. 이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특히 휴일이나 방학 때는 집중적으로 계속 공부만 하고 그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봤을 때 조금 걱정스러운 게 아침 수학 공부 있죠. 네. 저렇게 공부를 하고 가면 이제 아이가 결과물도 있고 엄마는 뿌듯하실 수도 있는데 지도하는 교사 입장에서 보면 아이가 정말 지쳐서 옵니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네. 어머니께서 예원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학교에 갔을 때 아이들과 어울리고 학과 수업을 잘 따라가는 건지 정말 정확하게 눈으로 보시고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판단하고 싶은 거는 아침에 수학 공부가 사실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아침에 머리 잘 돌아가니까. 네. 근데 그 고등학생들 얘기예요. 아. 고등학교 2, 3학년 아이들은 저 아침에 수학 공부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 진도를 다 거의 맞췄기 때문에 이제 진도를 맞춘 걸 아침에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학교도 현행 공부하는 거고 그렇죠. 중학교 1학년 것도 선행 예습이잖아요. 그럼 예습은 학원을 갔다 와서 즉시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되지 한참 지난 다음에 공부하는 건 별 도움이 안 돼서 아침에 많은 양의 문제는 풀겠지만 그게 그 실력 향상과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수학 문제를 많이 풀었다는 심리적 기쁨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연습은 되지만 뭔가 나한테 남는 것은 좀 네, 없을 많이 수 있다. 했는데 실력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생긴다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예원이와 또 엄마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머니하고 공부하는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잖아요. 엄마와 1대1로 공부를 하니까 저는 당연히 뭐 좋아요 이럴 줄 알았거든요. 졸려요. 그래서 좀 당황을 했어요. 아, 뭔가 이 졸리다고 얘기한 거에 엄청나게 많은 그 힌트들이 숨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네. 그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은 네. 어머니랑 대화를 할 때 졸리다고 했잖아요. 왜냐면은 그 예원이가 관심 있는 이야기를 어머니가 전혀 안 들어줘서 그래요. 그런 거 얘기할 때 어머니가 조금 들어주면서 애가 자기 얘기를 막 하면서 막 신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잠을 깨워놓고 다시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애가 좀 엄마랑 얘기하면 좀 졸려하지 않나. 그래서 얘기를 공부하다 중간에 뭐 한 5분, 10분이라도 이런 좀 잡담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 의견을 꼭 하려고 했는데 아까 아침에요, 오전에 1시간 반 동안 수학 공부하잖아요. 맞아요. 차라리 아침 시간에 한 30분을 아이와 함께 수다 떠는 시간으로. 근데 평소에 저희가 모든 시간을 다 함께 지금 관찰 카메라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머님이 잘하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지만 아이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짬으로 만드시면 그렇죠. 이렇게 토막 시간으로. 근데 어머니 스타일로 봤을 때는 왠지 아침 먹으면서도 근해 공식 외워봐. 근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아까도 갑자기 이렇게 왜 그래 뭐 정의를 얘기해봐 뭐 이런 식으로 아이를 이렇게 그게 꼭 당황스럽게 만들려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 어머니의 방식으로 아이한테 접근을 하는 것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스럽고 공부가 좀 어렵고 힘들어 그래서 졸려 이렇게 연관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둘의 관계를 보면 엄마하고 아이하고 그 사이가 나쁘지 않아요. 네. 다만 질문했을 때 엄마가 설명할 때 이제 설명하는 방식이 얘한테 편한 방식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아이들이 배웁니다. 그래서 정말 고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그렇죠. 바탕으로 학교 잘 가르치는데 어머니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제대로 배워 자란 게 아니고 나의 노력과 동기에 의해서 그렇죠. 혼자 독학을 해서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해를 했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이해를 이해시키는 시키는 게 건 어려운 쉽지가 거구나. 않아서 동영상 강의라도 좀 봐서 요즘 선생님들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고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 그러면 더 사이가 좋아질 것 같아요. 이 그건 얘기가 맞는 뭐냐면은 것 이제 같아요. 그 유명한 축구 선수도 야구 선수도 선수로는 유명했는데 타고났으니까 코치가 안 되는 코치나 감독으로는 감독으로는 성공하기 성공할 수 없는. 힘들거든요. 맞아요, 이런 맞아요. 이유 같아요. 네. 대단하네. 선생님 오늘 한 수 배워가시는 것 같은데요. 어머니께서는 분명히 보통의 어머니들보다는 훨씬 더 그러니까 지도 능력도 가지고 있고 많이 알고 계시는 건 맞아요. 근데 단언컨대 예원이한테 그 도형 부분에서는 통하지가 않고 어머니도 지금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좀 더 방법을 달리해서 이 우수한 아이를 네. 잘 재능을 뽐낼 수 있도록 다른 교수법과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버님 말씀대로 아이가 잘하니까 이만큼 선행해야 된다는 엄마의 의견보다는 조금씩 천천히 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선행에 대한 생각도 아버님과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예원이와 좀 조율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선생님들께서 다 지적해 주셨지만 예원이는 기초가 굉장히 탄탄하고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이 굉장히 강한 아이이기 때문에 그 언어성 부분을 좀 채워주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예원이 어머님의 고민을 날려드릴 수학 전문가들의 결정적 한방! 실물을 다뤄라. 그래서 머릿속으로만 추상적으로만 문제로만 다룰 게 아니라 전개도도 만들고 책도 읽고 설명도 듣고 또 여러 가지도 아까 이리 씨가 말한 것처럼 찾아다니면서 실제로 보면서 공간 감각, 도형 감각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을 공부해라. 많은 사람들이 수학을 문제만 많이 풀면 수학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고 수학 공부 시간만 많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부분에 나와 있는 충분한 설명, 그 부분을 정말 여러 번 읽어서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공부하면 네.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쉬워진다. 선행을 왜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선행을 왜 하는가, 왜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해야 아이의 학습에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리 씨 저는 에어컨을 켜라. 에어컨이요? 예, 제가 보니까 이 더운 날 그 따분한 수학 공부를 하는데 선풍기 한 대로 온 식구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땀도 나고 안 그래도 힘든데 예? 방이라도 좀 시원하면은 네. 도형하고 좀 더 시원하게 친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간단해요. 그냥 아이가 수학을 잘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에어컨을 사면 된다. 네. 자, 오늘 전문가 선생님과 또 비전문가 이리 씨가 전해주신 결정적 한방 정리를 하면요. 실물, 앞, 선행, 에어컨이었습니다. 실물을 다뤄서 도형에 대한 좀 감각을 키우는 것, 그리고 앞부분을 많이 공부를 해서 개념과 그 정의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내리는 것, 그리고 선행에 대해서 과연 선행이 뭔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것, 그리고 좀 괜찮으시면 에어컨을 하나 사시면 너무 이렇게 더운 되는 날, 거예요? 너무 더운 날은. 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하나는 빼시고요. 3가지 정도에 좀 집중을 하셔서 우리 예원이가 좀 더 도형에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선행에 같이 발맞춰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뚝심 있게 적당한 선행으로 내 아이를 끌고 갈 것인지 부모님의 마음을 결정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원이 어머님의 고민이 좀 많이 해결됐길 바라고요. 그리고 예원이 어머님처럼 내 아이 수학 공부 때문에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수다학에 많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라. 평행사변형이란 평행사변형이란 그 두 변이
네, 오늘은 예원이가 가지고 있는 고민처럼 수학 불균형, 어떤 한 부분만 유독 어려워하는 아이들의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사실 누구나 다 그래요. 수학 공부하다 보면 유난히 다 어려웠죠. 네, 유난히 어려웠던 부분이 저도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근데 그 수학 불균형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특히 1, 2, 3학년 유아 아이들한테는 책만 읽히지 말고 야외 활동과 책 읽는 활동 다양한 자극을 줘서 미리 지능적으로 불균형이 안 생기게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 아이의 불균형의 원인을 뭐 지능 검사든 아니면 관찰 검사든 찾아서 엉뚱한 데 뒤지지 말고 네. 불균형한 원인을 찾아서 그 부분을 보강해주면 아직도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저학년 정도 수준이라면 균형을 극복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 부분을 안 해서 약한 부분이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일정한 시간을 둬서 하기만 하면 그 불균형은 해소되는 좋아질 거죠. 수 있는 네. 거죠. 네. 근데 이 불균형이라는 게 사실은 내가 이게 능력이 이거는 좋은데 이 능력이 없다라기보다는 이거는 좀 더 쉽게 느껴지는데 이거는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진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뭔가 그게 이렇게 언밸런스가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걸 학습할 때 무슨 어떠한 원인이 있었을 테고, 네. 그다음에 학습 양해냐 학습 방법에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대수를 많이 틀리는 애들, 그러니까 어려워하는 애들은 잦은 실수나 계산 실수나 아니면 뭐 그런 문자에 대한 그런 곤란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수가 좀 어려워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그걸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문자를 도입하는가 이런 것들만 조금 경험을 해도 굉장히 대수에 대한 깊이를 좀 많이 털어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기하는 아까 여러 가지 조작 활동, 네. 그다음에 많이 그려보고 탐구해보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또 굉장히 많이 나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건 절대 안 돼 이런 영역은 네. 없을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얘기를 한 게 선행 부분이잖아요. 선행이라는 게 꼭 뭐 꼭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선행에 적합한 어떤 기준?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선행이 좀 괜찮다, 해볼 만하다, 뭐 이 정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주시면 엄마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선행을 아이가 잘 따라가고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네. 얘가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뭐 몇 가지 문제를 푼다고 해서 선행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단계 그 영역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수학적 사고력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하다면 선행은 오히려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독이 되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교수님 마지막 말씀 딱 들으니까 그 판단을 내가 하긴 되게 어렵겠구나. 내가 선행을 시킬 수는 있지만 정말 얘가 그럼 그런 수학적 사고력을 다 이해하고 있는지를 내가 과연 판단할 능력이 있는가.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뭐 그 공부할 때는 선행 학습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없는데 이 개그 할 때는 이제 선행 학습 같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네. 저희가 이제 개그를 짜서 바로 뭐 우차사 가서 녹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앞에서 다 또 해보시잖아요. 그 전에 이제 그 대학로 소극장에서 미리 이제 코너를 올려봐요. 그리고 관객하고 충분히 호흡을 하고 다듬고 해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 방송 가서 녹화를 뜨면 네. 나름 이게 어떻게 보면 선행 학습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녹화를 하면 무대에서 편안합니다. 많이 연습했으니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개그로 비유했을 때는 한 3개월 정도 선행 학습은 괜찮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그냥 아이로서 예쁘게 클 수 있도록 선행을 해라. 예쁘게 클 수 있도록. 선행을 해라. 선행. 선행은 3개월, 나머지 는 9개월은 선행을 해라. 선행. 착한 일도 좀 하고 다니고 봉사도 하면서 마음을 따뜻하게 하면 어떨까. 훈훈하게 마무리됐죠? 아니, 아까 전에 그 어머니께서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게 좋을지 네. 막막하다라고 하셨는데 보통 어머니들은 문제집에 동그라미 수를 가지고 판단을 그렇죠. 하죠. 막 잘 맞추면 잘 따라오나 보다. 비가 내리면 아이고 안 되나 보다. 어렵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그 정답은 아이한테 있습니다. 아이하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네. 그러면 말을 해요. 엄마 이건 어려워. 이거는 뭐 재밌어. 이건 할 것 같아. 아이가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고 대답을 하거든요. 네. 이게 어려워? 그럼 하지 말까? 아니면 더 해볼까? 그런데 이것에 관련된 지금 네가 배우는 개념이 이거니까 요거서부터 다시 시작해볼까? 차근차근. 또는 요 부분만 어려워? 그럼 요 부분만 긴급 투입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니까 다 어려워? 하지 네. 말자.
조금 이제 다시 네, 하자 좀 이런 이제 식으로. 이해가 되네요.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기도 또 문제가 약간 있어요. 왜냐하면 선행을 세게 하는 학원을 보내면 친구들하고 같이 가잖아요. 얘는 힘든데 딴 애들이 하니까 못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야기 의견도 듣고 선생님하고 상담도 해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떨 때는 애가 좋다고 그래도 좋아서 좋다고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결단을 결단은 일단은 그 현실은 그래요. 부모님이 현명하게 아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내릴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정답이 될 수도 있겠네요. 게다가 하나만 더 얘기 말씀드리면 선행을 정말로 우리 아이가 동기 때문에 정말 머리가 너무 좋거나 그래서 앞에 거를 하고 싶은 것도 동기거든요. 네. 왜냐면 풀리는데 어떻게 참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방학 때만 할 것. 학기 중에는 철저히 지학기 거를 심어하는 게 낫지.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 아이가 고등학교 거를 했다고 해서 2학년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중학교 2학년 심화는 중학교 2학년 때밖에는 할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학기 중에는 최대한 자기 학년 거라고 그나마 하고 싶으면 방학 때만 할 것. 자, 오늘은요, 선행과 그리고 수학 불균형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모두가 한 맥락으로 딱 통일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아이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자. 내 아이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이 아이가 왜 수학 불균형이 나타나는지도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선행도 지금인지 아닌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아이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수학을 즐길 수 있는 그날까지 수다학은 늘 항상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알찬 정보 가지고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고맙습니다. 선행이 어떻게 또 그 선행이 나오는